이 모디 총리가 이제 두 번째 대선이 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유입이 되면서 고용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의 자본 축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가의 노동만 보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나중에 기술을 이전받거나 새로운 기술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진출한다는데 싫어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로 삼성과 애플이 눈을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여러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업계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기아가 인도 시장 같은 데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중국 시장 같은 데서 사실상 밀려난 것에 비하면 인도가 대안이 돼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월별로 이제 뭐 연간 통계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이제 월별로 이제 판매량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이제 현대차가 1위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의 스즈키입니다. 이 스즈키가 이제 일찍이 진출해서 인도 시장에 많은 소형차 위주로 이제 영업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브랜드, 좀 더 고급차 뭐 이런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현대가 들어와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 후보지로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잡힌 적이 있었고 우리 대통령도 나서서 앨런 머스크가 우리를 유력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외실 보니까 인도네시아로 사실상 낙점이 됐다 하는 보도가 나오던데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만 세일즈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전에 이제 미국 방문을 해가지고 아예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환담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인도네시아로 진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뭐 차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고요. 지금까지는 일본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차는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중국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전기차, 현대자동차가 이 시장에 변화하는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운 거고 그 시장을 테슬라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니켈 보유량이 1위죠. 전 세계 1위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이 니켈이라는 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니켈의 원광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원광을 팔면 별로 국내 부가가치가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광을 최소한 재련해서 갖고 나가라.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가 안에, 인도네시아 안에 배터리와 전기차에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진입을 했고 시장도 있고 자원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들어갔고 현대차가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M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제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 입장에서 보기에도 여기는 여기서 생산해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고 배터리를 공급받기에도 충분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아세안의 경제력으로 다시 얘기가 돌아가네요. 자원이라는 게 니켈 특히 전기차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당한 무기가 되는 거고 공급망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로 보기에는 그들이 무기화하고 그렇죠. 리스크 요인이 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원광 수출로 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는 좀 더 영리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그런 유인들이 강력하게 정책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1997년 동남아에서 시작됐던 동아시아 외환 위기에 태국, 말레이시아들이 집중적으로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당시에 사실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처럼 고도
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 후에 말레이시아는 거기서 일하시고 공부하신 고 교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잊혀진 국가처럼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주목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말레이시아는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요. 지진, 태풍, 화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예. 그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레이시아 그동안 무슨 성장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 PPP로 구매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모든 제도적인 것들이 영미식 기준에 잘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사실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어디를 가든지 2시간, 3시간 이내에 다 커버가 되는 그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인도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인도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계 사람들을 인도로 파견한다든가 이런 활용 거점으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호랑이들이 경제 성장을 할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한 역할을 동남아가 이제 비상할 예. 때 말레이시아가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이 점점 더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를 또 대체하는 지역으로도 이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도체 산업이 제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빼낭 같은 곳에서는 뭐 인텔이나 이런 예전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 기업도 공장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 동남아 지역은 이미 열강의 긴장 상태가 계속 상존하는 지역이거든요. 중국 RCEP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트럼프가 시기에 미국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다시 IPEP라는 것, 뭐 이름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요? 그런 판도 속에서 아세안이 주목받고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외교 무대라든가 예. 아니면 공급망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보 측면에서도 모든 선박들이 중동에서 태평양으로 나갈 때 이 길을 거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말레이시아. 누구도 뺏기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누구도 점유하는 순간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이에요. 아세안 개별 국가들은 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고 만들어낸 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1967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중국 편도 아니에요. 확실히 미국 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밸류가 점점 더 높아진 거죠. 중국도 이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요. 네. 미국도 여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더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는 중국이랑 대립하기도 하지만 예. 경제적으로 잘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 누구 기업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이면 얼마든지 들어와. 이런 자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첫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 많은 기업인들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호스트 차이나 이제 중국은 설령 지금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호스트 차이나 뭐 지역도 좋지만 한 나라를 뽑으라면 어디를 뽑아주시겠습니까? 전기전자 제조업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네.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체를 지역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롱텀한 좀 장기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